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의 김혜영입니다. 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 우리 시장은 정강 후 약의 패턴을 보였습니다. 이 시장의 촉각은 역시나 환율 부분에 있고요. 슈퍼달러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 시장은 달러 강세 우려감에 공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종목별로도요 어느 정도 손바뀜 현상이 아니냐 싶을 정도로 지난주와는 판이한 현상을 나타냈는데요. 이렇게 불안한 우리 시장 방향성에 관한 전략과 종목 어디서 찾아봐야 할까요? 오늘 막상막하 투맨쇼 함께 하시면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과 전략 챙겨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자, 드디어 내일이면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가 납니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 쪽에서 평택에 공장을 증설한다는 소식이 이어지면서 오늘 반도체 전공정주, 원익 IPS와 같은 대장주들 급등 흐름 보였다라는 소식 증시의 화제 1분 통해서 확인해보고 왔습니다. 자, 이어서 월요일 시장 오늘 막상막하 투맨쇼를 빛내주실 두 분의 출연자 모셨는데요. 어떤 분을 오늘 함께 할까요?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봅니다. 자, 주식 생천과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1의 부동의 수익률 1위를 기록하셨던 분이죠. 오늘 정재훈 멘토님 함께합니다. 자, 이어서요. 오늘은 추세와 실적, 수급 3박자 매매 전략을 제시하는 분이십니다. 마스터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자, 오늘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에서는요. 마스터 전문가님과 정재훈 멘토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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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어서 오늘 시장 상황 먼저 저희가 분석을 좀 들어봐야 할 텐데요. 자, 오늘 시장 종목별로 지난주와 굉장히 다른 흐름이 좀 전개가 됐습니다. 경기 민감주들의 반등세가 좀 눈에 띄었는데요. 정재훈 멘토님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금일은 갭상승 출발을 했었죠. 지수가 상승 출발했으나 종가 무렵에서는 좀 마이너스로 마무리해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전히 외국인 쪽에서는 2천억 가까운 매도세를 좀 보이면서 하락을 좀 부추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매도 우위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 부분들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상승하기가 좀 다소 어려운 그런 구간이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 대비해서 금요일 같은 경우를 보게 되는 낙폭과대주들, 즉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좀 지수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해나가면서 철강 쪽이라든가 화학 그리고 조선 섹터들이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많이 상승을 했던 그런 종목군들이 최근에서는 한 대씩 두들겨 맞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 KCC 같은 종목군들 좀 밀려내렸고요. SK텔레콤 같은 경우 6%대가 넘는 그런 하락세를 좀 보였습니다. 즉 추세가 좀 살아나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매도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고요. 특히나 이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이 바닥이 나왔다라는 그런 인식이 들진 않지만 일단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줬는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거래 대금입니다. 거래 대금 자체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바닥을 탈피할 만한 그런 기술적인 반등은 좀 나와주지는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여전히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 이 복합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재료와 이슈를 좀 가진 종목군들이 강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대북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고요.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쪽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계획을 좀 발표하면서 장비들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흐름들만 놓고 봤을 때는 당분간 이제 어닝 시즌에 좀 돌입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적이 좀 괜찮은 종목군들이나 단기적인 이슈거리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로 압축을 해야지만 어느 정도 수익을 좀 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수상으로만 보게 된다라면 1970포인트대를 하회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잠시 뒤에 시황 설명을 좀 할 때에도 말씀을 좀 드릴 부분들이지만 저점을 예단을 하는 그런 모습들보다는 어느 정도 이 분할적인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가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점권역에서는 공포 구간을 좀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쉽게 매수를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결국 차분하게 대응을 해 나간다라면 이 시장도 이 위기도 무난하게 넘어갈 것이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위축되는 그런 투자에 대한 모습들보다는 태연하게 좀 한번 두들겨 맞고 간다라는 그런 편안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요, 저희가 마스터 전문가님과도 시장 상황 분석을 좀 들어봐야 할 텐데요. 오늘 출발은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점 대비 좀 많이 밀리면서 다소 아쉬운 시장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밝게 하라고 저한테 주문하셨는데 시장이 밝게 할 수 있는 좀 그런 시장이 좀 아닌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예. 오늘 좀 차트를 보면서 약간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두 양시장 모두 오전에는 갭상승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갭상승을 했고요.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갭상승했는데 결과물은 어떻게 됐냐면은 내려왔다는 거죠. 두 시장 다 음봉입니다. 결국 뭐냐면은 지금 시장에 키를 쥐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외국인이거든요. 그럼 외국인들의 수급 형태에서부터 좀 챙겨보고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그 수급을 좀 챙겨보면요. 코스피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보시면은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죠. 9월 중순 들어서서 10월 초반까지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물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선물. 자, 선물도 같이 보시면요.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 포지션입니다. 자,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왜 현선물 동시에 매도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이 투자의 포지션을 보면은 지금 누적으로 봤었을 적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250, 그러니까 선물 지수를 250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수익이 커지는 그런 이제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의 하락이 굉장히 즐겁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수급이 다시 본론적으로 들어서 수급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럼 과연 외국인들이 이러한 그 수익을 언제쯤 만족을 하고 차익 매물을 내놓을 것인지 그게 이번 시장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따 뭐 시황 때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지만 되도록이면 외국인들의 그 수급 이거를 주도 면밀하게 좀 파악해 가면서 외국인들이 들어왔었을 적에 어떤 업종 더 줄여서 어떤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는지 그걸 확인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이번 장에서 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 조금 더 보고 가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자, 저희가 시장 상황 분석을 좀 해봤고요. 바로 이어서 이슈 토크 배틀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 확인해 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앞서서 저희가 좀 살펴봤던 이 시장 분석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아무래도 주가가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데 이 문제점을 많은 사람들이 환율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 환율에 관한 우려감과 시장의 방향성 오늘 확인을 좀 해볼 텐데요. 보다 자세한 이슈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강달러, 엔저 현상에 원화 환율이 요동치면서 증시 역시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높아진 변동성 탓에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되며 증시 주변에 대기 자금이 풍부하지만 증시 유입은 멈칫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환율이었습니다. 최근 달러화 강세가 11주 연속 이어지면서 글로벌 자금이 신흥시장에서 빠르게 이탈하고 있습니다. 실제 원달러 환율은 지난 1일 1063원 50전까지 치솟은 데 이어 2일에도 1061원 40전을 기록하는 등 연일 1060원 선 이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060원을 넘어선 것은 약 6개월 만인데요. 이처럼 환율 변동성이 커지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외국인이었습니다. 5개월 연속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던 외국인은 9월 들어 6,224억 원어치를 팔아치우며 탈자로 돌아섰는데요. 높아진 변동성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국내 투자자들도 투자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달러에 얻어맞고 엔화는 약하고 환율에 우는 국내 증시. 과연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이와 관련해 본격적으로 토크 배틀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이슈토크 배틀 주제는요, 달러화 강세와 엔화 약세 속 울고 있는 우리 시장 향후 비책에 관해서 이슈토크 배틀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정재훈 멘토님과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멘토님, 오늘 환율이요, 또다시 6개월 만에 107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이 달러화 강세, 언제쯤 좀 일단락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급등이 좀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은 사실 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금리 인하, 금리 인상 부분들이죠. 미국 쪽에서. 그 부분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반등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은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가파르게 좀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예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 1.27% 좀 상승을 했었죠. 1074.90포인트로 좀 상승을 했다가 종가 무렵엔 1070원을 좀 하회하면서 마무리가 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자, 환율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총 4가지로 좀 분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부분들은 미국 시장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자금을 회수를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 부분들로 인해서 강달러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금값도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 즉 안전자산이 좀 선호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 부분들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강달러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화면 첫 번째 화면을 좀 보시게 된다면 달러 강세를 금리 인상과 함께는 움직이진 않는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림 같은 경우 보게 된다면 금리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 즉 미국에 대한 정책 금리가 상승을 해주면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반복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과거에 94년도 때 이후에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달러 인덱스 또한 같이 함께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2004년도에 접어들었을 때는 정책 금리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달러 인덱스는 오히려 약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결국 지금 현재 달러 강세 부분들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선반영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로 인해서 일단 원화가 약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올라와 주지 않았을까, 즉 1080원대 정도가 어느 정도 전고점권역이기 때문에 얼추 올라왔다라고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환율로 인해서 주가가 좀 못 가는 이유들은 수출줄에 대한 부담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환율이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수출줄에는 당연히 좋은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엔달러 환율까지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죠. 110엔대까지 찍어주다가 지금 109엔대에 거래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게 모든 것들이 다 결국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두 번째 그림을 좀 보시게 된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테이퍼링에 대한 이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난 이후에 주가가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그 부분들은 외국계 자금들이 자금 이탈을 해주면서 지수가 좀 급락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구간들로 좀 보게 된다면 그러한 모습들이 재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과거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지수가 많이 빠졌을 때 이 PBR 밴드를 좀 많이 얘기들을 하는데
0.9배 수준대까지 0.94배 정도 때까지 빠졌다가 다시 급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 좀 보였습니다. 지금의 주가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PBR 밴드로 보게 된다면 약 0.96배 정도 수준까지 일단 내려온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추가적으로 밀리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제한적인 그런 부분들이 달려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놓고 봤을 때 환율에 대한 부분들, 즉 경기 민감주들이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던 그 부분들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엔화까지도 이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컸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엔화가 약 9% 정도 상승을 했던데 반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그의 절반 정도밖에 한 4%가 조금 넘는 그런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수출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일본 기업과 많이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좀 약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두 번째 이유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부분들은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 미국 시장과도 연계를 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주식을 하거나 선물하거나 파생을 했을 때는 오로지 다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죠. 즉 투기 세력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세 번째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 달러에 대한 부분들이 투기적인 포지션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강달러가 이제는 어느 정도 주춤해 놓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지금 자리대는 오버슈팅 구간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잦아들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경우는 외국인 포인트, 외국인들을 좀 포지션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선물에 대한 매도 포지션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매도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원래 이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이 지수를 좀 따라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코스피 200 지수가 최근 들어서 급락이 나왔던 부분들은 외국인들에 대한 선물 누적 규모가 상당히 매도 포지션으로 급하게 매도를 쳐놓은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급하게 밀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이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됐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적으로 항상 얘기가 나오게 되면 외국인 쪽에서 얼마만큼의 매도가 나왔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합니다. 올 들어서 보게 된다라면 6조 8천억 정도 순매수를 해놨습니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많이 매수했을 때 8조 5천억까지 매수를 해줬다가 지금 6조 8천억으로 매수에 대한 규모가 줄어들었는데요. 9월 달로부터 따져보게 되면 약 1조 7천억 정도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올해 기준 놓고 봤을 땐 이 부분들로 갖다가 자금에 대한 이탈이다라는 부분들은 약간 이 앞뒤가 안 맞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시중의 유동성은 상당히 좀 많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항상 방송에 누누이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유럽계 자금이라든가 일본계 자금, 그리고 중국계 자금이 들어올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국부펀드 쪽에서도 장기적인 투자 자금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상당히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인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보게 된다면 고객 예탁금이 있습니다. 화면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고객 예탁금이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추이가 나타나고 있죠. 결국엔 개인 투자자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이제 바닥권역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결국엔 실적이 좋지가 않고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외부적인 불확실성이 있는 그런 상황들을 지금 시장에서는 고객 예탁금의 증가 추이로 봤을 때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부터는 분할 매수 포인트로 좀 들어오겠다라는 부분들이 증거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화면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올해 들어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외국인의 순매수 추이를 보게 되면 이건 자금 이탈이라고 볼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결국 한국과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여전히 매수 기조를 유지를 해 놓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이 모습을 좀 놓고 봤을 때는 단기적인 출렁거림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만큼 매수를 해놨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럼 그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 수익률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다른 신흥국들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다 플러스 수익 권역을 유지를 해 놓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마이너스 권역입니다. 바로 이 부분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직까지 실적이라든가 이런 바닥을 탈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좋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좀 매수를 하고 어떤 섹터들을 관심 있게 좀 보면 되겠느냐, 이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기관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기관 누적 순매수 현황을 좀 보시게 된다면 최근에 상승이 상당히 좀 컸었던 종목 섹터들이죠. 소프트웨어라든가 아니면 통신 서비스, 화장품, 의류, 유틸리티, 복합 기업, 호텔, 레저 쪽에 기관 투자자들은 많이 매수를 했거든요. 즉 어닝 시즌을 좀 대비를 해서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게 된다면 최근에 기관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단기적으로 좀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들은 외국인에 대한 포지션을 좀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 포지션을 보게 된다면 최근에 많이 올랐던 섹터들이죠. 호텔 레저 쪽이라든가 화장품 의류 쪽, 소프트웨어, 통신 서비스, 필수 소비재 이런 종목군들은 오히려 매도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즉 저가에 매수를 해서 고가에 매도를 해놓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그러면 어떠한 섹터들을 많이 매수를 했느냐, 이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은행 쪽이라든가 무역 쪽, 그 다음에 IT 가전이나 철강, 건설, IT 하드웨어 쪽으로 순으로 좀 매수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여기에 반도체까지 좀 들어가겠죠. 이들 종목군들을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셔도 좋겠다라는 게 저희가 드리고 있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 한 부분들은 지수가 낙폭과대로 좀 빠졌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장기냐 단기냐 이 부분들을 구분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거래량을 먼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 포인트로 잡을 때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외국인 쪽에 대한 선물 포지션이 매수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 함께 매수해 본다면 아마도 지금 시장에서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좀 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재맨님 오늘 준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많은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좀 정확하게 짚어주셨죠. 이 강달러 부분 아무래도 고점에 좀 임박을 했다. 아무래도 강달러 좀 잦아들 것이다라는 말씀 챙겨주셨고요. 단기적으로는 기관이 순매수하는 종목들, 장기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는 종목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가운데 특히나 거래량이 좀 느는 종목군 쪽으로 압축을 해보자라는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마스터 전문가님과도 얘기를 좀 해봐야 할 텐데요. 네. 역시나 이 강달러 좀 잦아들 것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좀 큰 그림을 좀 보고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옐런이 안 한다고 했습니다. 금리 인상. 안 한다고 했거든요. 아직 할 생각이 없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강달러가 유지되는 거는 뭐냐면은 미국 정부의 용인이죠. 그러니까 좀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약간 좀 패러다임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지나고 나서 그리스 재정위기 지나고서 미국이 이제 사활을 건 게 제조업의 부흥입니다. 제조업의 부흥을 시키고 그 다음에 달러를 약달러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늘리고 수입을 확충하고 그래서 경제를 일으키겠다는 거였는데 지금은 좀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각종 지표들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미국의 뭐 9월 비농업 부분 고용이 24만 8천 개 증가하고 있고 뭐 실업률도 예상치보다 5.9% 낮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양적 완화를 통해서 경기를 어느 정도 부양을 시켰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걸 걱정하고 있냐면은 약간은 인플레이션도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옐렌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달러를 강세를 만드는 게 내수도 잡고 물가도 잡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굳이 금리를 안 올리고도 강달러를 통해서 물가도 잡고 내수를 좀 부양시키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구조적인 추세가 과연 금방 깨질까라고 봤었을 적에는 결국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게 나오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이런 강달러 기조가 그냥 한꺼번에 내일 아침에 확 꺾일 것 같지는 않고 어떻게 보면은 구조적으로 계속 고착화되어 가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제 하나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엔화랑 또 위안화를 보게 되는데, 지금 좀 차트를 제가 좀 띄웠는데 보시면은 굉장합니다. 엔달러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가파르죠. 7월달서부터 101엔이었다가 지금 110엔까지 뛰었고, 그 다음에 위안화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 지금 한 1%에서 2%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안화를 월봉으로 보게 되면은요, 지금 이제 좀 눌림목,
상승하고 눌림목 다시 이제 위안화 약세로 돌아서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라는 거죠. 지금 예전에는 그 일본하고 경쟁했던 게 전기전자랑 자동차였고, 그다음에 또 전기전자는 또 한 축, 반도체 같은 경우에 어디랑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대만하고도 경쟁을 했었는데, 지금은 반도체라든가 뭐 디스플레이를 대만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어디랑 경쟁하면 중국이랑 경쟁을 합니다. 그럼 위안화가 약세로 펼쳐지고 엔화가 약세로 펼쳐진다고 했었을 적에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장이 온다는 거죠. 전기전자, 자동차, 그 다음에 또 그 아베노믹스가 첫 번에 잡았던 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중공업 쪽이거든요. 화학, 중화학 쪽입니다. 그러면 중화학 부분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통적으로 강한 소위 말해서 금메달을 잘 딸 수 있었던 종목, 전기전자, 자동차, 중화학 부분들이 지금 다 어렵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외국인들이 돌아섰을 때,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세로 돌아섰을 적에 어떤 종목을 살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선뜻 어느 업종, 어느 섹터를 살 것인가 되는 거는 좀 추측이 좀 힘든 상황입니다. 또 하나 더 추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지금 업종도 별로, 주도주도 없고, 전기전자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주도 업종, 주도 종목도 없는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노릴 수 있는 베팅 카드는 뭐냐면은, 되도록이면 원화를 약세로 만든다는 거죠. 원화를 쭉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종합주가 지수를 바닥으로 끌어올리고, 그러니까 님도 보고 뽕도 따는 그런 전략을 취한 다음에 들어올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1080원대는 시장의 고점이라고 예상을 하고, 그런데 그건 좀 가봐야 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가 좀 투자를 해야 됐던 부분은 뭐냐면은, 원화가 꺾이려면 반드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개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그 다음에 원화를 보시고, 그 다음에 시장이 바닥이구나 그렇게 판단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 정재현 멘토님께서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전통적으로 사고 있던 그런 종목들을 공략하는 것도 좋지만, 또 제가 드리고 싶은 전략은 뭐냐면은, 외국인이 팔다가 이제 매수세로 들어서면서 매수하는 업종이 뭔지, 종목이 뭔지 그걸 좀 체크하셨다가 그들하고 같이 움직이는 전략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외국인들의 귀환을 기다리고요. 그들이 사는 업종, 사는 종목이 뭔지 보고 계시다가 좀 같이 현금 확보를 많이 하시고 같이 움직이시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략을 좀 잡아주셨는데요. 이 시황 전략 조금 더 저희가 세세하게 포인트를 잡고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전달을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정재훈 멘토님부터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어쨌든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시장을 바라보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요. 바닥 다졌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추가적으로 지수는 밀려내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부정적인 요인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한없이 부정적으로 좀 보입니다. 우선 내일 삼성전자 실적 예비치 발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옵션 만기일이 좀 있습니다. 결국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3조 9천억대까지 영업이익을 좀 컨센서스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일단 그로 인해서 뭐 충격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다 알려져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에는 EPS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가 않고 지속적으로 좀 하향 조정이 되고 있죠. 결국 대형 섹터들 같은 경우 10월 중하순경이 되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실적이 좀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상황 10월 중하순경에 지수는 큰 바닥을 한번 나올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의 바닥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점을 예단해 갖고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아마 매수 못 하실 겁니다. 항상 공포권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결국엔 지수가 밀려 내려오게 된다면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가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잠깐 좀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항상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보게 된다면 6월경 같은 경우 1770대까지 급락의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 섣불리 좀 매수를 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을 겁니다.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의 모습들을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일단은 일봉상으로 보게 된다면 추세는 깨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여전히 박스권역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다시 한번 하단을 찍고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하방 경직을 보일 것이냐 이 부분들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자리대를 좀 만들어 가고 있다. 즉 바닥권역을 이제 어느 정도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여전히 60개월선이 견조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안 해도 된다. 즉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이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중소형주들 위주로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닝시에 좀 접근을 해보신다면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된 기업들, 그런 종목군들 좀 보시는 전략이 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얼마 전, 불과 한 분기 전까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적은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실적은 그렇게 좋지가 않았는데 가격 메리트가 있다는 얘기죠. 즉 자산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가 돼 있다라는 그런 이유들만으로 상당히 올라가는 중견주, 중소형주들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뭐 한진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코오롱이라든가 저 PBR이죠. 대형 섹터들의 지금 0.6배 이하권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중장기적인 포지션으로 좀 잡아간다라면 그런 종목은 이제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위기가 오히려 좀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10월 중하순 정도면 바닥 잡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나 또 지수가 밀린다면 분할 매수 포인트로 좀 접근해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그리고 실적과 관련해서 중소형주 이야기도 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전문가님과도 마지막으로 좀 시황에 관한 전략 챙겨볼까 하는데요. 포인트 좀 간단하게 좀 잡아주시죠. 좀 간단하게 좀 잡아드리면은 일단은 어떤 외국인을 보자는 겁니다. 외국인을 좀 봤으면 좋겠고, 외국인 수급을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PBR이 0.9배 정도면 외국인들이 들어올 만한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저평가 영역이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전에도 우리가 좀 속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1800대는 저평가 구간이다, 뭐 1700대는 저평가 구간이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한번 매도 치고 돌았을 때는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그런 게 무색할 만큼 뒤도 안 돌아보고 패대기 치고 나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지수에다가 의미를 두기보다는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수급의 키를, 향방을 주고 있는, 코스피 시장의 향방의 키를 주고 있는 외국인들의 수급을 한 번 더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금년적인 말씀을 좀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차트인데 지금 제가 지표를 띄운 게 RSI라는 겁니다. RSI라는 지표인데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었을 적에 반등 확률을 보는데요. 그러니까 RSI가 30 이하로 들어왔었을 적에 지수는 곧잘 반등하고 그랬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올해 2013년도 6월 달에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좀 30까지는 안 해더라도 40대까지 들어왔을 때는 곧잘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시장은 지금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분명히 오를 만한 때는 오를 만한 때인데, 내일이 될지 혹은 뭐 10월 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만간에 오르긴 오르는데, 기회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수급도 같이 한번 체크하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자, 외국인들의 수급 확인하자라는 말씀까지 들었고요. 저희 오늘 이슈 토크 배틀 마지막으로 두 분의 의견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자, 오늘 주제는요, 이 달러에 얻어맞고 엔화인 약하고 환율에 오는 국내 시장의 향방이라는 주제로 살펴봤는데요. 먼저 정재훈 멘토께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불확실성은 사라진다, 좀 더 긍정적인 시그널 주셨고요. 마스터 전문가님께서는 외국인들이 돌아오는 시점을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챙겨주셨습니다.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 오늘의 출연자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총 두 종목이 편입되어 있는데요. KG ETS가 오늘장 0.83% 상승 마감하며 현재 3.8%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스터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캐스트 코리아가 오늘장 1.35% 상승 마감하면서 마이너스 2.5%로 손실폭을 축소하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먼저 2위에는 포커나인 전문가의 유비벨룩스가 13.5% 기록하고 있고요. 이어서 조민규 멘토의 유니테스트가 11.5%로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4위는 브레인 전문가의 농심이 4%, 5위에는 정재훈 멘토의 KG ETS가 3.8% 차지하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장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를 새롭게 빛내줄 수익률 베스트 1위,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이관영 멘토의 신원이 일주일 만에 무려 21.5%의 높은 수익률 기록하며 1위 자리에 랭크가 됐습니다. 이관영 멘토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이가능 멘토가 22.6% 1위 기록하고 있고요. 포커나인 전문가가 13.5%로 2위를, 조민규 멘토가 11.5%로 3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저희가 수익률 확인을 좀 해보고 왔는데요. AS 하는 시간부터 좀 가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정재현 멘토님, 두 종목 정도 담고 계신데 행보가 약간은 달라요. 수익 구간인 부분도 있고요. 약간 손실 구간인 부분도 있는데, 특히 SH에너지화학은 주중에 편입을 하셨는데 약손실 구간에 들어있는 만큼 좀 자세하게 AS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먼저 SH에너지화학을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H에너지화학 하게 되면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테마주로 좀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셰일가스에 관련되어 있는 뭐 그런 기업이 아니겠느냐 라고 좀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이 기업도 건자재 쪽 업체입니다. 즉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가 충분히 좀 따를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들이 바로 실적으로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사실 이 SH에너지화학 같은 경우는 셰일가스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자회사가 미국에 좀 자회사가 있죠. 셰일가스에 대한 부분들을 아직까지 사업을 안 하고 중단을 했습니다. 그 부분들은 아마 사업 보고서에 보시면 좀 나와 있을 부분들이고요. 다만 이제 광고권만 확보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아직까지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맞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미루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봐야 될 수 있는 부분은 스티로폴에 대한 원료나 이런 부분들을 좀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잠깐 실적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SH에너지화학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 64억 원의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2012년 같은 경우 22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었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올해 상반기만 82억 원의 영업이익을 좀 달성을 했습니다. 이미 작년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초과 달성을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3분기는 아마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내수 섹터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고 실적이 어느 정도 좀 된다라면 충분히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편입을 한 부분들 해놓고 난 이후에 한 2.3% 정도 손실권역이십니다. 손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기술적인 분석을 좀 보게 된다라면 오늘 좀 밀렸어요. 4.65% 정도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요. 아마도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규로 좀 접근을 해보실 분들이라면 1,000원 정도대, 그 정도대부터 분할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간다라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아마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좀 넘어설 것이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관점을 좀 보셔도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종목은 KGETS입니다. 오늘 신고가를 거의 뭐 돌파를 하려다가 지금 강보합세에 좀 마무리가 됐는데, 사실 제가 몰랐던 부분들이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 1 때 이 마지막까지 종목으로 AS를 좀 해드렸더라고요. KGETS를 포트에 좀 편입을 해놨었더라고요. 저는 몰랐던 부분들인데, 그래서 일단 조금 AS를 좀 해주다가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일단 포트에서는 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식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좀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종목군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번 주 후반 정도에 일단 매도를 해서 다른 종목군들로 좀 교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H에너지화학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수주 섹터에 속해 있기도 하고요. 이 실적 시즌 앞두고 있는 만큼 갈 수 있는 실적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전고점대 돌파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스터 전문가님과도 AS 해봐야 할 종목 있죠? 저희 캐스텍 코리아에 관해서 AS 해보도록 하죠. 네, 캐스텍 코리아 2.5% 예, 손실 구간입니다. 자, 이런 방송에서 종목 추천을 잘해서 수익이 나면 선생님인데 네. 빠지게 되면 죽일 놈이죠. 저는 현재 죽일 놈입니다. 예. 언제쯤 선생님이 되실 수 있을까요? 이번 주 내로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캐스텍 코리아 바뀐 건 없습니다. 디젤에서 터보차저 부품을 납품하던 걸 이제 가솔린 차량으로 확대된다는 거, 그리고 가솔린 차량에도 반드시 그 부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캐스텍 코리아는 뭐 바뀐 건 없습니다. 보통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오버행 이슈입니다. 즉 보호회수 물량이 언제 튀어나오느냐, 이게 가장 그 관건인데, 캐스텍 코리아는 제가 다 조사를 해봤는데 올해 안에는 나올 게 없습니다. 자, 다 내년으로 다 미뤄져 있고요. 올해 안에는 다 오버행 이슈는 없습니다. 자, 기술 분석으로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기술 분석으로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눌림목이라고 하죠. 보통 눌림목이라고 하는데,
자, 21선 부근에서 거래량이 줄고 양선으로 양봉으로 마감하는 모습은요, 저가 매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캐스텍 코리아를 지금 편입 안 하시는 분들은 내일 오전에, 오늘 거래량이 12만 주가 터졌습니다. 만약에 내일 오전 10시까지 거래량이 10만 주 정도가 터지면은요, 캐스텍 코리아는 눌림목 완성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추매를 하셔도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스텍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8,500원이 손절선이고 8,500원 무너지지 않는 이상, 자, 오늘 거래량이 줄고 양봉이 나왔고 저가 매수가 나왔습니다. 자, 그 저가 매수가 누구냐면은요, 캐스텍 코리아 좀 보면은, 예, 기관에서 특히 사모펀드 쪽에서 177억으로 저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내일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내일 10시 이전에 10시쯤에 거래량이 약 10만 주 이상 터지고 양봉이 나오면은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주식입니다. 관심을 가지시고요. 조금 담으신 분들은 내일 그런 모습이 나오면은 추매하셔도, 예, 수익을 줄 만한 그런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 네, 내일 시장에서 이 거래량과 양봉 흐름 나올 수 있는지 먼저 체크를 좀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AS 해봤고요. 현 구간에서는 어쨌든 두 분 다 약간의 부진세를 이어가고 계신데, 이런 부진을 만회할 만한 종목 오늘 또 챙겨오셨다고 합니다. 히든카드 종목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먼저 정재현 멘토의 오늘 종목입니다. 대림 비엔코 갖고 오셨네요. 저희 추천 포인트 살펴보죠. 정부 정책에 관련된 수혜가 기대가 되고요. 이 턴어라운드 기대감도 함께 작용되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마스터 전문가 종목입니다. 오늘 썬데이 토즈 갖고 오셨네요. 자, 추천 포인트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실적 대비 저평가된 상황이고요. 올해 주당 순이익이 1,600원 정도 예상된다라는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종목 저희가 화면 통해서 선 공개를 좀 해봤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어떤 종목에 좀 포커스를 맞춰봐야 우리 시청자분들이 수익을 좀 내실 수 있을까요? 보다 자세하게 종목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정재현 멘토님, 종목부터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최근에 시장에서 종목거리가 좀 상당히 힘듭니다.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을 하거나 급등이 나왔던 그런 종목군들을 하거나 그렇게 된다라면 아마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를 하기 조금 까다롭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대림비엔코라는 종목인데요. 아마도 한 번쯤은 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다 접해본 그런 기업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주식을 못 사보셨어도 아마 집에서는 분명히 하나씩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먼저 상대적으로 중소형주가 좀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흐름들은 여전히 대형 섹터보다 중소형 섹터가 실적이 좀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 섹터가 좋은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는 또 특히나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죠. 정부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실적이 좀 좋아진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겹쳐지게 된다라면 큰 폭의 좀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죠. 이 대림비엔코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적자였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흑자로 완연하게 좀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기대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마지막 부분들은 여전히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청산가치대로만 따져보게 된다면 약 8,000원대 이상 거래가 좀 되고 있는데 주가는 3,900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준비된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항상 나올 때 저는 홈페이지를 한번 보죠. 홈페이지를 좀 보시게 되면 병기가 있을 겁니다. 항상, 지금 보시게 되면 가정에 분명히 좀 하나씩은 있을 것입니다. 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구에 대한 부분들보다 이제 변기라든가 아니면 세면대 이런 부분들 좀 만들고 있는 그런 부분들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게 되면, 최고의 욕실 전문 기업입니다. 최고가 아니면 일단 하지 말아야겠죠. 대림비엔코 같은 경우 이 분야에서 6년 연속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해 놓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1966년에 설립된 이후에 거의 50년이 가까이 지금 회사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생산 제품으로 보게 된다라면 변기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세면대를 좀 만들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제 과거 같은 경우 좀 투박하고 그런 부분들인데 이제는 실내 이 지금 욕실이라든가 화장실 이 부분들도 상당히 이제 디자인, 외모, 인테리어를 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제품들이 있고요.
다음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이제 인테리어입니다. 욕실에 대한 인테리어를 좀 보시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30대 초반, 초중반의 미혼 혹은 신혼부부를 위한 인테리어 부분들인데요. 보게 되면 좀 간결하게 샤워실과 아주 그 내부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 욕실 인테리어인데 저 부분들은 30대 초반, 30대 초중반에서 자녀가 있는 부분들 뭐가 틀리냐라고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저기 보게 되면 월풀이 있죠. 이 부분들은 아이들한테 이제 활용하기 좋은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결국엔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는 충분히 좀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좀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도 3분기 실적이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바 관심 있게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시즌인 만큼 관련된 종목 갖고 오신 것 같습니다. 대림비행코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마스터 전문가님과의 종목 살펴봐야죠. 자, 오늘 썬데이토즈 갖고 오셨는데 10% 가까운 이런 오늘 급등세를 좀 보였던 종목입니다. 네. 쿠키런. 네. 예. 쿠키런. 아시죠? 알죠. 저한테 이제 카카오톡으로 그 쿠키런과 이렇게 하트를 주신 분들 제가 다 너무 그게 귀찮아갖고 수신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카톡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저랑 카톡이 안 되시는 분들은 게임을 많이 보내서 그런 줄 아시고요.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렸냐면은, 제가 쿠키런이라는 그 모바일 게임이 있는데, 그거를 만드는 회사가 데브 시스터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오늘 신규 상장인데, 시총이 약 7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7천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 단기 순이익이 약 226억, 작년 기준으로 약 226억 기준으로 시총이 7천억 정도가 나오는데, 썬데이토즈 같은 경우에는 올해 1, 4분기랑 2, 4분기, 2분기만 해서 지금 이제 286억 원입니다. 그리고 시총이 약 7천억 원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동종업계의 그 게임과 두 개를 비교했었을 적에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거죠.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 7만 원이라는 거를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고, 썬데이토즈는 1, 4분기랑 2, 4분기 두 분기만으로 현재 시총 7천억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 영역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또 다른 면에서 저평가 영역을 좀 보면은, 이 회사의 그 주당 순이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당 순이익을 좀 보면은, 올해 아마 예상치 주당 순이익이 한 1,600원 정도가 나옵니다. 1,600원 정도가 나오죠? 예. EPS가 1,654원 정도가 나오고, 내년에는 3,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엄청난 거죠? 예. 이 게임 업종이 보통 EPS가 만약에, 퍼가 20이라고 한다면은, 1,600원에만 20배만 해도 3만원대가 나옵니다. 그럼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고, 만약에 내년에 EPS가 3,000원 정도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지금도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들고 왔고, 자,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썬데이토즈 수급을 보시면은요,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장 초반에 이게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는 종목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종목. 그러니까 매도세랑 상관없는 종목.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종목이 바로 썬데이토즈라는 겁니다. 자, 추세가 살아있고요. 실적도 살아있고, 수급도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많이 올랐죠?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하나그린스펙 때에서부터 이제 지켜보던 주기인데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5,000원대 했던 게 2만원 올라서 4배가 올랐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서 못 사겠다. 그게 아니라 실적으로 보면 아직도 썬데이토즈는 저평가이기 때문에 오늘 9%대가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는 거는 수급도 살아있고 실적도 살아있고 실적 대비 저평가하고 수급도 살아있고 추세도 살아있고 추세, 실적, 수급 3박자가 맞는 종목이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요. 정재훈 멘토님, 실적, 수급, 추세, 3박자 다 살아있다고 하는데요. 썬데이토즈 어떻게 보십니까? 네, 썬데이토즈 같은 경우도 게임 섹터가 좀 주도 섹터이긴 한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올해 예상치가 630억 정도 예상을 해놓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는 1200억 정도 돼 있는데, 사실 이게 내년도 같은 경우는 1200억은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볼 때 수급적인 부분들은 외국 지에서 매수해주는 그런 부분들은 좋은 부분들인데, 환기 종목이 좀 지정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부분들은 환기 종목으로 지정된 이유가 뭔지 좀 그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분들을 좀 살펴봤을 때 과연 내년에 1,200억이라는 이 실적이 좀 나올 수 있을 만한 그 근거가 있는가? 저는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자, 첫 번째는 환기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던 부분을 제가 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 문제 확인을 좀 준비를 못 했고, 두 번째, 그러면은 내년 실적은 1,200원 가능한가? 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이익은 뭐냐면은 오로지 국내 모바일 유저들에만 사용했던
그런 실적 부분이고, 내년도에서는 라인을 통해서 일본 동남아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스마일 게이트라는 그런 플랫폼, 얘네 가지고 있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만약에 중국이라든가 뭐 미국 그쪽으로 만약에 나가게 된다면은 썬데이토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의 거의 뭐 2배, 3배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가 일어나는 그런 종목이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년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 가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년 뚜껑 열어보기 전에 올해 실적 가지고도 올해 예상 실적 EPS가 1,600원 요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고 저는 좀 판단이 되어지네요. 자, 뭐 환기 종목인 거 확인을 좀 못하셨다고 하고요. 실적 네. 부분은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갖고 오신 대림 비엔코 혹시나 네.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밸류에이션 대비 저평가 부분이 있고 실적 대비 저평가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판단하는 게. 근데 지금 가지고 오시는 종목은 밸류에이션 대비 저평가라는 거죠. 그러면 대림 비엔코 같은 경우에는 PBR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0.2 정도 봤던 종목입니다. 0.2, 0.1 그렇게 봤던 종목인데 요즘 0.78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은 이 회사 EPS를 계산해 봤을 적에는 현재 주가도 좀 고평가는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밸류에이션 대비 저평가는 맞지만 실적 대비에는 분명히 저평가는 아니고 약간 고평가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갭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논리가 있으신지. 트렌드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저 PBR 종목분들이 나름대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었죠.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한진이라는 기업을 좀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상당히 좀 급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결국 이 기업도 좀 보게 된다라면 오늘 주가 수준으로만 좀 보게 되면 3,900원대입니다. PBR 기준으로 따져놓고 그 다음에 PBR 기준으로만 따져보게 된다면 지금 BPS가 약 9,000원 정도로 좀 잡아봤을 때 0.5배가 좀 안 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실적에 대해서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뭐게 되냐면 금년도 들어서 일단은 작년에 대한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턴어라운드가 분명히 가시화가 된다는 부분들. 첫 번째는 근본적인 자산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면 두 번째 부분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턴어라운드입니다. 턴어라운드가 되게 된다라면 충분히 주가의 상승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반드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예리하십니다. 우려되는 부분들 답변을 잘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매매 전략 세워봐야죠. 자, 가격적인 부분들은 좀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900원의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121선 자리 때 좀 저항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매수 단가는요, 3,850원 이하 권역에서만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5,000원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최근에 형성되어 있던 저점이죠. 3,4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요. 저희 마스터 전문가님께도 매매 전략 들어봐야겠죠? 살펴주시죠.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올라가는 종목에 가라고 했었죠. 자, 매수가는요, 25,500원이고요. 손절가는 19,500원 잡으시고, 실적 대비 저평가 상태입니다. 25,000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한번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이 가져오신 종목 저희가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자, 먼저 정재현 멘토님의 오늘 종목은 대림 비엔코입니다. 중소형주 상대적으로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포인트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마스터 전문가님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썬데이토즈 갖고 오셨는데요. 이전에 정재훈 멘토님의 매매 전략 매수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3,850원, 목표가는 5,000원, 손절가는 3,400원 제시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마스터 전문가님 종목입니다. 오늘 썬데이토즈 갖고 오셨죠? 실적 대비 저평가 상황이다라는 말씀 챙겨주셨고요. 매매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가 오늘 썬데이토즈 25,500원, 목표가가 25,000원, 손절가가 19,500원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시장에서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